네, 매수냐 매도냐 그것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강하게 상승했지만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2000-4919번이고요. 또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네 분의 전문가가 냉철하고 또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예, 두산 로보틱스 95,000원에 30%예요. 두산 로보틱스 95,000원이면 수익 중이시네요, 시청자님. 예, 예. 네, 오늘도 이렇게 목표가가 궁금해서요. 네. 목표가요. 오늘도 잘 갈 줄이야. 그러니까요. 정말 급등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최근에 제가 며칠은 안 됐어요. 저번 주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네. 지난주에 들어가셨고요. 우리 시청자님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부럽습니다. 그렇다면 두산 로보틱스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지 네 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역시. 네, 한 분이 중립을 들어주셨어요. 일단 그럼 긍정부터 들어볼까요? 사실 최근에 너무 급등을 해서 이제는 좀 보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다 긍정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예병근 대표님은 두산 로보틱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제로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이제 어떤 앞으로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의심할 게 없어요. 근데 자 이게 신규 상장주고. 그다음에 이제 올라오는 구간에 이제 저항대는 없어요, 사실. 저항대가 없다 보니 이게 언제 이제 빠질지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니까 또 그 위에서 잡는 사람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저항대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거래량이 최근에 수반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이걸 목표가 정하는 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듣고 계세요? 네, 끊으셨는 모양. 이거는 보유자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느냐면 익절가를 잡아놓고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제 추세를 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데 내가 목표가를 둬버리면 그게 나중에 봤을 때 그게 허리였는지 그게 가슴이었는지 어깨였는지 입이었는지 머리 꼭대기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무릎에 사서 반대편 어깨에 팔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지금 사는 구간도 무릎이라고 치자고요. 만약 이게 예를 들어 성장성이 굉장히 강해서 100만 원 가까이 가요. 그럼 지금 구간이 무릎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며느리도 모르고 시아버지도 모르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 익절가를 자꾸 올려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122,500원이잖아요. 자, 요 구간이에요. 강하게 올라왔던 구간. 105,000원을 깨지 않으면 나는 이익을 안 하겠다. 차익을 하지 않겠다. 대신 105,000원 깨면 아이고 그래 10,000원 먹지 뭐 생각하고 냉정하게 파시는 거고. 자, 요게 15만 원 올라가요. 그러면 냉정하게 13만 원에 2만 원 정도의 갭을 두는 거예요. 13만 원까지 안 빠지면 나는 안 팔겠다. 그럼 일단 13만 원 벌써 13만 원 수익은 확보가 된 거죠. 그죠? 그래 이게 20만 원을 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나는 17만 원 밑으로는 안 팔겠다. 이러면 17만 원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반대편 어깨라는 얘기죠. 그 추세 탈 때는 목표가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익절가를 올라갈 때마다 추세를 타고 올라갈 때마다 익절가를 정해서 이렇게 반대편 어깨에 팔리는 게 정확하게 얼굴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키가 서장훈 씨만큼 큰 사람인지 이수근 씨만큼 작은 사람인지 그건 지나놓고 머리를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꼭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목표가를 또 정할 수가 없다. 우리 예병근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가격 전략 꼭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중립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네. 정태근 이사님이 중립을 들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과열권이니까 조금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목표가를 얼마 설정하는 게 이게 우리가 맞출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왜 나오느냐. 일단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원래라면은 저 개인적인 판단에는 이분이 매수하신 95,000원 있잖아요. 네. 여기가 저는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더 가요. 근데 더 간다. 왜 더 가느냐.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 금지라는 정말 아름다운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제가 종목 상담 이전에 그 브리핑 말씀드릴 때 개별 종목 장세를 말씀드렸잖아요. 개별 종목 장세인데 이렇게 상승해도 지금 제어할 만한 장치가 지금 시장에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LS 머티리얼도 상승이 나오는 게 그런 연유라고 좀 봐지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공매도 금지라는 찬스가 와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말씀드린 게 저는 정직하다라고 봐요. 이거는 갈 때까지 한번 가보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점 신호가 어떻게 나올지를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안 되더라도 고점 신호가 어떻게 나올 건지가 중요한데 고점 신호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예측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점 신호가 하나 추측은 가능한 것은 지난 11월 달 상승에 나왔을 때 보게 되면 양봉이 쭉 출현하다가 음봉이 출현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추가 상승 제한됐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이디어를 지금 가져와서 지금 상황에 비유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어쨌든 거래량 실려주게 되면서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다음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금요일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똑같이 이게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그전 양봉 대비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서서히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나리오 정도는 짜고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은 제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얼마까지 간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한 15만 원 정도 일단은 보고 한번 가져가보지라고 아이디어를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차트적인 어떤 대응은 지금 보시면은 자 보세요. 12월 18일 날 양봉하고 거래량하고요. 그리고 오늘 발생된 양봉하고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똑같이 양봉인데 거래량이 어쨌든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어쨌든 거래량이 실어주게 되면서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걸 반대로 뒤집어 보게 되면은 다음 양봉이 나왔을 때 그전 양봉보다 거래량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그냥 시원스럽게 팔고 나오고 더 올라가는 건 내게 아니다라고 나오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현실적인 답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 그리고 예병근 전문가님 말씀하신 거 참고하셔가지고 잘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느 쪽이 본인 스타일에 맞는 건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대응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저도 뭐 어제까지만 해도 고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두 자릿수 급등 나오는 거 보고 좀 많은 분들이 상상을 못 하셨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두 분 다 어쨌든 조금 더 갈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또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으니까 시청자분 조금 더 수익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하나솔루션.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4만 원에 10%예요. 4만 원에 10%요. 그래도 오늘 8% 넘게 상승했는데 매수가 근처까지 올 수 있었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되게 오래됐어요. 오래 가지고 계셨군요. 그럼 매도 타이밍을 조금 놓치셨네요, 우리 시청자님. 네네. 네, 그럼 하나솔루션 좀 추세를 타고 조금 상승해 줄 수 있을지 네 분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하나솔루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들어주시죠. 아까랑 똑같네요. 네. 긍정 세 분 그리고 중립 한 분 나왔는데 정재훈 대표님 또 바로 또 긍정을 들어주셨거든요. 네. 초긍정이신지 하나솔루션 뭐 최근에 IRA 이슈 덕분에 좀 많이 맞아요. 오른 것 같아요. 더 추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또 OCI 홀딩스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일단 태양광 에너지 쪽 섹터들이 오늘도 좀 제법 상승을 했는데요. 네. 미국 시장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쪽에서도 태양광 기업이나 풍력 기업들이 좀 제법 올랐어요. 특히나 태양광 쪽 기업들이 더 많이 올랐었고요. 그 이유를 좀 보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은 마무리가 좀 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오면서 상승에 좀 시발점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이 두 번째로 좀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시장에 뭐 미국에서 좀 기사가 나온 부분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내년도에 선거에 출마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탄력이 좀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트럼프 후보라고 이제 해야 되겠죠.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라면 IRA 법안을 좀 폐기시키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일단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선거에 좀 출마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피해가 좀 있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제법 밀려 내렸는데 수급이 원체 좋아요. 지금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매수가가 좀 4만 원 정도인데 며칠만 좀 일찍 전화를 주시거나 좀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4만 원짜리 때는 무난하게 좀 넘어갈 거예요.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냥 보유를 좀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만약에 밀려서 뭐 33,000원 언저리 때까지 밀린다거나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게 되면 여기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매도 타이밍을 좀 놓쳤으니까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보통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왔을 때 20개월 선을 상당히 좀 큰 저항으로 봅니다. 그럼 지금의 20개월 선의 위치가 48,000원 정도인데 일단 이 48,000원은 두 번째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41,000원짜리대가 저항 자리대가 좀 될 거예요. 1차가 41,000원, 2차가 48,0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놓고 보시되 추가 매수가 만약에 안 됐어요. 조정이 받지가 않아서. 그러면 갖고 계시다가 41,000원 넘어가는 시점에서 일부 좀 줄여 놓으시고 그 나머지만 이제 48,000원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조정을 받아서 추가 매수가 됐어요. 그러면 반대로 조금 더 올라갔을 때 41,000원짜리 때 올라갔을 때 추가 매수한 물량은 매도를 하고 나머지만 48,000원짜리 때까지 끌고 가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를 41,000원 그리고 2차적인 목표가로 4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 관련주들도 정말 잘 맞아요. 갔잖아요. 하나솔루션도 좀 추세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지 이성우 이사님 통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솔루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금리 인하기 같은 경우는 그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이제 조달 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가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요. 금리 고점에서 이렇게 금리 전환기에는 보통 영업이익이 비용당 감안했을 때 한 20% 정도가 늡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주가는 반등이 나온 상황인데 태양광, 풍력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정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태양광 모듈 가격 같은 경우가 와트당 0.2불에서 0.4불 정도의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가격 같은 경우가 턴을 하는 게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은 그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가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우선은 중기 추세의 저항권 한 4만 원 정도 여기에서 저항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아마 매수가랑 비슷해지실 거예요. 보유하고 계신 기간이 길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다시 비슷한 가격에 왔을 때는 비중 조절을 해주거나 전량 매도 대응 후에 다시 접근을 하는 게 낫고 신재생에너지 중에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원전이 유리하고요. 글로벌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풍력이 유리합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중국, 미국 사이가 만약에 긍정적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는 모듈 부분에서도 중국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은 열의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시청자님 오히려 신재생 쪽 관심 있으시면 풍력 쪽이나 원자력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이사님? 네, 4만 원에 왔을 때 매도하고 원전으로 한번 가보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솔루션에 대한 두 분의 꼼꼼한 설명 들어봤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전문가분들의 냉철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샵 2034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에코프로 BM을 네. 내가 딱 오르는 거를 잡아가지고 네. 32만 7천 원에 매수했는데 그날서부터 빠지니까 되게 불안해요. 최근에 들어가셨군요, 시청자님. 네, 비중은 몇 % 정도 보유하고 계실까요? 70%예요. 70%. 네. 10%요? 아니 70%. 70%? 네, 알겠습니다. 비중도 되게 크신데 네. 그래도 매수가 부분까지 좀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네. 네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BM 과연 상승 추세 탈 수 있을까요? 네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긍정 세 분의 네.
부정한 분 어,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정재현 대표님이 긍정을 정말 가장 먼저 들어주셨어요. 네. 우리 천하님 최근에 들어가셨고 사실 요즘 에코프로비엠의 수급 상황을 보면은 뭔가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조금 변동 상황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에코프로비엠 내년에는 좀 상승 가능할까요, 대표님? 그건 가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우선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32만 7천 원에 저 70%를 한꺼번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긍정의 이유를 좀 드린 부분들은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 습관 못 고치면 나중에 진짜 크게 한번 당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점 좀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에코프로비엠에 있어서의 모멘텀을 좀 가졌던 부분들이 공매도 금지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삼성 SDI 쪽에 있어서 수주 받았던 그 부분들이 좀 가장 큰 모멘텀이에요. 근데 여전히 좀 공매도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빠지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에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나왔는데 이제는 그 안 좋은 얘기들이 점차적으로 좀 사그라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고밸류에 대한 논란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 단계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들도 일단 리튬 가격 바닥은 쳤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안 좋았던 부분들이 깨졌어요.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 수급 악화거든요. 공매도가 금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은 이거는 호가조성자에 대한 그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서처럼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호재성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되겠죠. 공매도 금지됐고 그 다음에 삼성 쪽에 이제 수주가 나왔어요. 또 연초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 추가적으로 양극재 쪽에 있어서의 공급 계약이 연초에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는데 그 이유가 LG엔솔이 포스코 케미칼 쪽에 있어서의 수주를 한번 줬어요, 올해.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안 주거든요. 듀얼로 두 개 이상의 업체들을 사용을 하는데 저는 요번에 포스코 쪽에서 에코프로 쪽에 그 포스코에 이어서 에코프로 쪽에도 아마 그 수주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에코프로비엠 공장하고 공장 옆에 보면 LG엔솔 공장이 있어요. 상당히 좀 가깝거든요. 그럼 굳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사 쪽에 있어서의 두 군데를 듀얼로 하게 되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 기대감까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나 이런 측면은 아마 4분기 실적도 그냥 그럴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수급 논리로 놓고 봤을 때는 올해 12월 달에 35만 원대까지 움직임이 좀 나오고 난 이후에 밑꼬리 위에 꼬리를 좀 달아줬는데 전 요거는 넘어가는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라면 기본적으로 36만 원에서 38만 원 사이 때까지 무난하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자리대에서는 지금 비중이 70%예요. 3분의 2는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만약에 길게 끌고 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아니다. 불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대응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36만 원 위로 넘어갈 때는 3분의 1을 분할로 차익을 하고 나머지만 좀 더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이 기업 갖다가 뭐 손절가를 제시하고 뭐 그럴 필요성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느긋하게 좀 보유를 하시면 된다.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중이 좀 많이 크시긴 한데 그래도 매수가 이상까지는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긍정 의견을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또 유튜브 채팅창에서 장투미주님께서는 네. 우리 부정태근님의 부정 의견도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뭐 정재훈 대표님은 매수가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매수가 뭐 무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근데 이건 의견만 그러니까 이게 팬만 의견만 틀리지 대응은 비슷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긍정을 이렇게 든 것도 네. 방금 말씀하신 가격대까지 팔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저도 부정 의견이지만은 그 가격이 가능하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똑같은 어쨌든 뭐 대응은 똑같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이죠, 뭐 이사님. 제가 일단 부정을 든 이유는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보고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장기로 봐야 되나 단기로 봐야 되나. 그러면은 장기보다는 단기가 맞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편말 들어드린 거고 그리고 주식 비중이 어찌 보면 70% 이렇게 하면 되게 많죠. 많은데 요거는 이제
저도 상담 많이 보니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자금이 다 틀려요. 다 틀리기 때문에 비중이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10억 이상 하는데 7%, 이게 좀 과한 거지만 만약에 내 주식 자금이 뭐 5천만 원 이하, 뭐 3천만 원 이하다, 7%, 퍼센트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중은 이제 뭐 10%가 됐던 100%가 됐던 본인이 요 종목에 들어가서 차의 경우 물렸을 때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비중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요거는 어차피 저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잘 보세요. 지금 과거로 가보게 되면 2010년부터 2021년도 6월 달까지 진짜 주가가 많이 갔어요. 여기 한번 시세 강이 났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무상 증자하게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리셋이 되게 되면서 끝났다가 에코프로 가게 되면서 올 연초에 또 이렇게 한 번 또 시원하게 갔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대짚냐면요. 자,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쭉 시원하게 한번 했죠. 그리고 나서 한 1년 6개월 18개월 정도 쉬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세가 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올해 7월 달에 시세가 끝났는데 요거를 중기 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다시 세력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또 땡길까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본인이 세력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에코프로를 그룹주를 포함한 2차전지 사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세력들이 지금 가서 땡기게 되면 손해볼 거라는 아는데 땡기겠냐는 거죠. 그리고 저는 트럼프 얘기도 조금 전에 정지현 대표님 얘기가 나왔는데 뭐 트럼프가 나올지 안 나올지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콜로라도인가요? 거기는 아예 후보 선출까지 안 되게 법원에서 뭐 판결이 나왔던데 중요한 건 트럼프가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바이든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공화당 쪽에서 트럼프가 되든 드센티스가 나오든 누가 나와서 만약에 바뀌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새로운 정권이 들어올 때, 정부가 들어올 때 그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냐 봅니까? 전 정부가 뭘 했냐 그걸 봅니까? 만약에 바이든이 안 됐어요. 그러면 신재산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 소외가 될 수밖에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요. 상대적 소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바이든이 안 되게 된다라면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그쪽에서 어떤 정책을 이끌어하냐 그런 걸 보잖아요. 우리나라도 잘 보세요. 문재인 정부 끝나고 나서 지금 문재인 정부였던 그린뉴딜 봅니까? 안 보잖아요. 뭐 탈탈원전 해갖고 탈탈원전 해가지고 원전이 날아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정부가 어떤 정책을 보지 지나간 정부의 정책은 안 봅니다. 그게 가장 큰 리스크라는 거죠. 그리고 기사 하나 한번 좀 참고해 보게 된다라면은 요 기사도 상당히 저 눈에 들어와요. 리튬값 내리막. 리튬값이 최근에 반등 나온다고 하지만은 예전 리튬 가격 정도 가격은 안 되잖아요. 그럼 수익성의 문제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응은 똑같아요. 조금 전에 뭐 36만 원, 37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 가격 오게 되면은 그냥 수익 내고 나오세요. 그리고 나서 2차 전지가 간다. 그때 가서 따라잡아도 제가 볼 때는 안 늦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개인이 바닥에서 못 잡아요. 무릎 이상에서 잡을 수밖에 없지. 가는 거 보고 따라가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최소한 확인할 게 필요하고 다시 간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저는 부정이고 정진 대표님 긍정이지만은 대응은 어차피 똑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 뭐 팻말의 색깔만 다르지만 좀 대응 전략 자체는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 한꺼번에 매수하셨다가 밀려가지고 조금 걱정되셨을 텐데 네. 어쨌든 뭐 긍정 의견도 그렇고 부정 의견도 그렇고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니까 두 분의 의견 잘 기억하셔서 시청자님께서 현명한 판단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경로를 바꿔서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모트렉스 궁금하신 시청자분이 계십니다. 19,700원에 10% 비중 보유하고 계시고요. 오늘 조금 올랐는데 매수가까지 올까요?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모트렉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고민이시네요. 최근에 좀 그래도 상승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분께 한번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모트렉스에 대한 의견 준비되셨으면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얼긍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자동차 대표주들이 오르면서 뭐 화신 같은 기업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맞아요. 또 자동차 부품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또 다시 한번 부각받는 모습이었는데 이 상승의 출발점이라고 봐도 될 만한지 예병건 대표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모트렉스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좀 추가 매수 해봐도 괜찮을까요? 추가 매수도 괜찮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자동차 부품주들이 조금 이제 갈팡질팡하고 실적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모트렉스도 실적 괜찮아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밀렸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중국으로부터 현재 지금 침해받고 있는 산업이고, 그다음에 뭐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사업이죠. 그러다 보니 향후 이게 좋아진다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한번 출연해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괜찮을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현대차, 기아차가 좋아지면 당연히 자동차 부품주도 좋아지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모터렉스는 HUD라고 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운전하면서 계기판을 보려면 고개를 살짝 그러니까 눈을 아래로 살짝 내려야 돼요. 근데 전방을 주시하면서 이제 그 지금 디스플레이 내용을 볼 수 있는 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안전성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ADAS,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ADAS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조차도 모터렉스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ADAS는 결국은 자율주행에 있어서 꼭 필수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에 이 모터렉스의 성장성이 없느냐, ADAS, HUD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성장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계속 조정을 받아왔다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침해받고 있으니 이게 좋아질까? 저들은 저가로 막 공세해 오는데, 이거에 대한 의심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한국인들이 역시 제품 잘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회사들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터렉스니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꼭 들고 가보시고, 지금 구간은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더 사야지 뭐. 네. 네, 지금 추가 매수해서 좀 수익 실현해보자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터렉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은 8539님의 OCI 홀딩스 도와드릴게요. 네. 매수가가 11만 6천 원이고 비중이 무려 45%인데 1년 넘게 들고 계셨다고 합니다. 탈출하고 싶으신데 제발 도와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지금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 다 네네. 왔어요. 오늘 두 자릿수 대 급등이 나와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에서 또 팔 수 있을까 말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네 분 통해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하나솔루션이랑 또 의견이 똑같네요. 그러니까요. 긍정이 그래도 일단은 우세하긴 한데 네. 이성웅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뭐 OCI 홀딩스도 추세를 좀 타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탈출이 좀 가능하실지 어디까지 올 수 있을까요? 비슷한 가격 왔을 때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솔루션의 대응과 유사하고요. 그런 부분이 OCI 그룹 같은 경우는 OCI 홀딩스에서는 반도체단을 대응하는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로 다각화가 나타나서 구조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폴리실리콘은 특히 더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가가 우리 직접 제조사가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미 단가도 낮아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환경은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좀 주가 반등이 나왔을 때는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년 넘게 들고 있었다는 점을 또 대입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온 시점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대응을 합니다. 만약에 주식 같은 경우를 보유하고 있다가 소위 말해서 손실을 보다가 다시 올라오는 구간들, 손실을 보게 놔두지도 않겠지만은 소위 말해서 물렸다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서는 비중 조절 또는 전량 매도를 해주고요. 또 뭐 전량 매도를 안 하는 구조는 아예 기업이 바뀌었을 때 여기에서 뭐 매수했던 단가보다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구조적인 개편이 나온 상황에는 들고 가는데, 이미 뭐 크게 그런 상황은 아니라 매크로 환경의 변화에 대입이 돼서 주가가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단가 비슷할 때 매도를 해줍니다.
네, 단가가 비슷할 때 매도를 하자,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하는 방안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 꼭 챙기시길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9924번님께서 이렌시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4,400원대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간절함을 담아 보내보아요.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뭐 최근에 매수하신 건지 매수가랑 현재가가 좀 비슷하긴 한데 그러니까요. 간절하시다고 합니다.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렌시스 어떻게 봐야 될지 네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이시죠. 지금 네. 중립이 세 분이고 긍정 한 분 계시네요. 이 기업은 사실 시가총액이 한 1,200억 원 정도 되는데 네. 사실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요즘에 좀 좋더라고요.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이 종목 말고 좀 다른 종목 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렌시스. 제 중립 의견을 드린 거는요. 예. 사실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중립 의견을 좀 드렸는데요. 4,450원에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네. 일단 대응을 좀 기술적으로 보면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월봉 차트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이 전고점 지지 라인대 아래 꼬리를 좀 달아준 자리대가 지지 라인대예요. 이 3,700원 라인대가 지지 라인대인데 어찌됐든 이 구간까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거든요. 그럼 이 라인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주봉을 봐도 뭐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결국은 121선 자리대를 안 깨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4,000원대 후반에서 5,000원 정도 때까지 무난하게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때 좀 매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자를 보내신 게 간절함을 좀 담아서 문자를 보내신 것 같은데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는 단기 거래를 좀 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좋은 주식, 큰 주식군들 위주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변동성이 좀 큰 주식군들 같은 경우는 대응을 좀 하실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좀 하시길 당부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렌시스 간절함을 담아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좀 시청자분의 고민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렌시스로 꼭 수익 내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이렌시스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메시지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정보 고민되실까요? HLB인데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45,500원에 15%입니다. HLB 최근 흐름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 시청자분 수익권이신데 목표가가 궁금하신 걸까요? 이제 HLB의 메린트가 네. 이제 다 없어가지고 오늘 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그래서 매도를 쳐야 되는지 어찌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는 또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좀 윗꼬리 아랫꼬리를 많이 달았어요. 네. 2%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분 통해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과연 HLB는 중립 그리고 긍정 두 분 나왔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부터 HLB에 대한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네. 공매도 쇼커버링이 시작됐다라는 의견 속에 계속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예병군 대표님이 HLB 상담해 주셨는데 긍정 들어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도 급등을 해서 네. 굉장히 놀랐었는데 오늘은 또 중립을 들어주셨어요. 이제 네. 상승 추세가 좀 끝났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이 HLB 이런 회사들은 추세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 진양곤 회장님 한 3번 만나 뵀거든요. 만나 뵀는데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이분들이 정확하게 리보세라닙에 대한 확고부동한 뭔가가 있다라고 제가 여기서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찌됐든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진양곤 회장님조차도 이공계 박사님은 아니에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어찌됐든 지금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어떤 전문 경영인이란 말이죠.
이 두 분들이 어떤 주가에 대한 민감도는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이게 항상 주가가 빠져 있으면 또 올라오고 또 그 이렇게 뾰족선을 그리고 빠지거든요. HLB는 항상 뾰족선 그리고 빠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이제 도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항상 저항대가 되던 이 구간이 도달해서 지금 저항대를 뚫은 듯 보이나 2차 저항대가 또 보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구간을 못 뚫고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약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리보세라닙이 진실이면 여기서 이 구간을 뚫고 더 올라가겠죠. 사실. 근데 이게 이때까지 그렇게 진실로 판명된 적이 없잖아요. 그냥 이제 한다, 안 한다, 뭐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조금씩 분할로 차익을 해서 일단은 팔고 계시는 게 조금 현명한 전략이라고 보여져요. 저번에 상담하실 때는 그때는 저가였어요. 올라오는 추세가 분명했고 근데 지금 구간은 약간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그래요. 애매모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HLB 그룹주 전반적으로 한번 뭔가 급락이 나오면 계속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좀 주의해야 할 만한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정태근 이사님 의견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부정퇴근이지만 네. HLB는 긍정이다. 긍정을 들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지금 추세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것도 저도 2주 전인가 네. 상담을 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많이 물려 있다 보니까 이분뿐만 아니라 HLB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HLB뿐만 아니라 이런 류의 종목들, 그러니까 조금 전에 OCI 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이 상담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사람 심리가 계속 물려 있다가 오르니까 이것도 올랐다가 또 빠질까 봐 그 생각이 들다 보니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그 시황이나 어떤 업황에 대한 본인 판단이 일단 먼저 깔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 솔직히 좀 갈 듯한데 좀 안 가고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보건복지부 차관인가요? 차관이 뭐라 그랬냐면은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10월 달에 했었고 3월 달 같은 경우도 국무총리 산하 혁신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처럼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갈 듯 해도 안 가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이오는 그래도 내년에 한번 기대주로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다 보니까 이 블록버스터급 신약과 연관된 종목들이 이끌어주게 되면서 바이오까지 따라가는 그런 양상들. 블록버스터급 신약 같은 거 지금 후보군 이제 뭐 유한양이라든지 한미약품 그리고 셀티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게 된다라면 아마 HLB가 하고 있는 이 병용요법도 부각이 될 거라고 봅니다. 병용요법이 지금 이상까지 뭐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삼상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건데 중요한 건 주식시장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진행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거기에 주목을 하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주목해서 띄우냐 안 띄우냐가 중요한데 어쨌든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항상 특히나 더 꿀 먹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만약 바이오가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HLB의 리보세라닙이 저는 부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간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른 이유가 이제 쇼커버링하고 코스피전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걱정이 되신다라면은 일단은 팔고 다시 사는 걸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요게 3만 원대에서 거의 52,500원 만약에 오늘이 고점이라 치게 된다라면은 단기간에 60% 넘게 올라왔거든요.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시원하게 오른 거에 대해서 어떤 매도 전략을 가져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HLB를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HLB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우선에 앞서고요. 단지 트레이딩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기간에 이 오른 것들이 쭉쭉 제치고 나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다 보니까 현재 이제 45,500원에 매수하셨고 이제 53,300원 정도 되니까 한 30% 이상 수익은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뭐 윗골이 달리는 시가 오늘 어쨌든 도치가 나왔는데 음봉 도치라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어제 두산 오버틱스도 그거 만들고 오늘 양봉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간에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팔게 된다라면은 오늘 갭 발생됐잖아요. 적어도
내일 쪽도 개입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오늘 종가보다 낮게 요 종목이 오늘 종가보다 낮게 출발하는 그런 날짜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날은 이제 빠져나가라고 이제 매도하라고 신호를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때 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대응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면은 수익을 보시고 나서 조정받을 때 재매수하는 전략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장기적인 의견까지도 긍정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 그리고 HLB 궁금하셨던 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LG전자 네. 14만 원에 네. 30%. 아, 14만 원에 매수하셨으면 되게 굉장히 오래되신 것 오래 같아요. 가지고 계셨네요. 네, 네, 혹시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한 시청자님? 2년 정도 됐어요. 아, 네, 2년 알겠습니다. 되셨군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빠르게 네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LG전자는 과연 어떻게 팻말 들어주실까요? 한번 들어주시죠. 금정 세 분과 중립한 분 네. 계십니다. 아, 매수가가 꽤 높으시고 그러니까요. 오래 들고 계셨고 최근에 주가도 저 짧게 정말 할 많이 건데 제가 먼저 예. 하면 해도 될까요? 네. 진짜 짧게 할 네, 거거든요. 이사님 왜 중립 들어주셨죠? 네. 그 LG전자가 지금 상당히 오래 물려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분 좀 상할 만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LG전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뭐 수소잔고가 많이 장리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LG전자는 뭐만 보셔야 되냐면은 이게 실적만 보시면 돼요. 실적만 보시면 되는데 뭘 보시냐면은 지금 분기 기준 실적 볼 거예요. 분기 기준 실적을 볼 건데 지금 이 종목을 보게 되면은 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 회사가 분기 기준으로 1조 원 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3월 달 1분기 보게 되면 1조 4천억 나왔다가 또 이번에 내년에 보게 되면 또 1분기 1조 4천억이 돼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자, 실적이 이렇게 되는 게 좋을까요? 우상향 되는 게 좋을까요? 우상향. 그렇죠. LG전자는 지금 실적이 우상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유를 다 포함을 하고 다 차차하더라도 이유는 이거 다 한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땐 이거 말고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년 넘게 걸리고 2년 넘게 걸렸는데 앞으로 3년이 걸지 4년이 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LG전자가 가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은 뭐냐? 분기 기준으로 1조 원이 넘는 실적이 나오냐 안 나오냐? 1조 원이 넘는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간다라고 보시고 이분은 불가피하게 지금 이제 장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2년 동안 잘 참았잖아요. 한 1년 더 참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비중 가지고 여튼 LG전자의 실적이 바뀐지 여부를 보시고 난 다음에 영원히 실적이 안 바뀔 것 같다라면 그때 가서 매도를 하더라도 지금은 불가피하게 일단 가지고 있는 게 맞고 내년에 가서 실적의 변화가 나올 건가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대응하셔도 제가 보기엔 안 늦다라고 봅니다. 네, 역시나 LG전자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실적이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LG전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돌파구는 도대체 어디일지 예병근 대표님이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팻말 들기 전에 네. 정태근 이사님 먼저 들고 우리 들자고요. 네. 정태근 이사님 우리 거 다 보고 네. 딱 보고 반대로 되는 것 같아. 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겠죠 물론. 그건 아니에요. 자, 저는 LG전자를 조금 다르게 보는 입장이 LG전자가 좀 달라지긴 했어요. 그 제일 큰 거는 이 사업을 접었죠. 스마트폰 사업. 예전에 제가 이게 삼성은 스마트폰을 접으려고 하고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을 접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LG전자가 진짜 이 구조조정을 굉장히 강도 높게 한 거예요, 사실. 이게 매출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매출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과감히 접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쪽으로 갔느냐? 자동차 전장 쪽으로 갔죠. 근데 그 전장 쪽으로 가장 큰 핵심이 뭐냐? 그 지금 새로운 경영진이잖아요, 어찌됐든. 그들이 전장 쪽으로 간 이유? 애플카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연이 됐죠. 네, 오리무중. 네.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뭐냐면, 야, 그렇게, 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잡기 위해서 몸을 틀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LG전자 주가도 그렇게 활발히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가는 기대감입니다. 그 LG전자의 기대감은 내년에 있어요. 애플카가 내년에 이제 본격적인 출시를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애플카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어찌됐든 뭐 엠바고 딱 비밀을 붙여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풀릴 시점이 내년쯤이란 말이죠. 연락이 떠들겠죠. 그러면 LG전자와 LG이노텍의 주가는 당연히 좋아지라고 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왕 2년 지고 가셨어요. 그 한 해 더 못 참으시겠습니까? 그죠? 한 해 더 참으세요. 저는 충분히 수익 내리라 보고 있습니다.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뭐 테슬라 간 거 봐보세요. 근데 애플카가 안 갈 것 같으세요? 갑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감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 그 애플카의 대다수 부품과 특허, 센서 이런 것들은 다 어디냐? LG전자와 LG이노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2년 동안 들고 계셨으니까 뭐 전장에 대한 기대감, 또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 놓지 마시고 조금만 더 들고 가보자라고 이렇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또 애플카 관련주라고 또 할 수 있는 네. 삼성전기에 대한 상담이 왔습니다. 17만 6,450원에 매수를 하셨고 2년째 대응을 못하고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또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한 18만 원까지도 제시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2년 동안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위로 올라오는 적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더욱더 걱정이 되실 것 같고 10만 원까지도 또 보셨던 것 같아요.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빠르게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이거 제일 먼저 들었어요. 올 긍정이 나왔네요. 그래도. 그러니까요. 처음으로 올 긍정 나왔어요. 추가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의 의미의 긍정이신지 네. 이성웅 이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2년째 들고 계셨다고 하시는데 뭐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기는 중국의 스마트폰 재고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10월 기점으로 성장으로 돌아섰고요.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스마트폰 판매가 늘 수 있는 구조면 주가 같은 경우는 오릅니다. 물론 MLCC 가격도 봐야 되겠지만 스마트폰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 팩트까지 대입을 해볼게요. 온디바이스 구현되면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기로 뭐 모든 걸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랬을 때는 판매가 늘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으로 최근에 15만 원 이상까지 상승이 나타났고 17만 원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4분기 실적은 여튼 좋지는 않을 거예요. 좋아질 만한 요인이 없다 보니 4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그날 기점 또는 14만 원 중반대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확 낮추고 그리고 나서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보면 이번에 삼성전기의 주가 추이는 내년에 다르리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고 가장 큰 부분은 뭐냐? 매출이 늘거나 영업이익이 느는 구조의 앞단에서는 실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지표의 핵심이 뭔가? 그 부분에 가만히 중요한데 수요거든요. 수요가 이제는 창출되는 환경이 도래를 하게 됩니다. 뭐 여기에서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이 결론입니다. 그래도 내년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좀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된다면 삼성전기 뭐 지금도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오래 들고 계셨는데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덴티움에 대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6233번 님이십니다. 15만 2천 원에 48% 비중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손절해야 할지 홀딩해야 할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올라와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과연 손절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분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 세 분과 긍정 한 분 들고 계십니다. 정태근 이사님은 그래도 덴티움은 또 좋게 보고 계신가 봐요. 네. 치아치료 관련주들 뭐 실적 잘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비중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긍정 들어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비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의 투자금을 모르기 때문에 저게 많다 작다 우리가 판단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투자금이 3천이라 칠게요. 3천에 48%면은
한 1,450이라 칠게요. 그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건 이제 본인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이게 덴티움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잘 보세요. 상반기에 좋았던 것들이 지금 하반기에 다 쉬고 있어요. 시장 꺾이면서. 잘 보세요. 전력 설비 지금 현대일렉트릭 뭐 신고 가긴 했지만 좀 쉬고 있죠. 그리고 엔터 쉬었다가 최근에 와서 반응 나오죠. 그리고 또 엔터 전력 설비 그리고 의료 AI 최근에 주가 조정 나왔다가 최근에 좀 바닥 잡고 있죠. 그러면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화장품도 지금 CNC라든지 그리고 IPM SC라든지 이제 반응 나오거든요. 덴티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상반기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시장이 쉬어가게 되면서 꺾였다가 이제 좀 바닥을 잡고 이제 반등 나오고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굳이 이거를 팔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저 개인적인 판단에 왜 이렇게 하시냐면은 잘 간 종목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보이니까 상대적 소외감, 박탈감 느껴서 이게 덴티움을 팔아야 말아야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시장에서 영원한 소외도 절대 없거든요. 저는 내년에 의료 AI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 의료 AI뿐만 아니라 지금 보고 있는 치과 관련주라든지 의료 정밀기기 쪽에 피부미 연관된 의료 정밀기라든지 이런 거 다시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딴 거 다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실적도 괜찮잖아요. 단지 시장 때문에 가치 꺾였다고 좀 쉬어가는 것 뿐이지 본질적 가치가 저는 꺾이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만 2천 원인데 저는 가지고 있으면은 본인 매수가까지 충분히 온다라고 봐요. 온다라고 보고 지금 팔고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시고 팔고 말고는 어차피 본인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드릴 건 없는데 한 가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파니까 바닥이네 이 얘기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좀 판단하셔가지고 지금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파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팔 자리는 적어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홀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뭐 시장에서 소외돼 있는 섹터는 맞긴 맞지만 지금 팔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조금만 더 홀딩해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덴티움으로 수익 챙겨보시길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내일장 전략도 든든하게 짜봐야겠죠. 네. 이제 만기일이 돌아오는데 내일장 어떤 전략 필요할지 먼저 이성웅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 주 전략 어떻게 짜주시겠어요? 한 줄 전략은 시장은 레벨업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부분은 세금 부분이죠. 양도세 완화 부분을 기다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발표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지를 판가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랬을 때 양도세가 50억 기준까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2차 전지 플레이 가능, 그다음에 의료 AI주의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열어두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식을 뭐 보유를 하고 있을 때 큰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형 IT주 같은 경우는 뭐 SK하이닉스가 PBR 1.7배로 올라왔다라고 해서 상승하는 주식에 대해서 앞단에 뒤에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의 환경이 열렸을 때, 그다음에 최소한 연간 20% 이상의 성장이 나오는 구조를 갖춘 산업은 상방에서 PBR을 들이대면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 고려를 하실 필요가 없고 또 다른 성장 요소로 인해서 위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지금 중소형단의 IT 같은 경우는 미리 밸류가 목에 찬 쪽은 해외 기업의 피어 그룹의 주가에 따라서 변동성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선은 지금 대형주를 집중하는 환경 안에서 양도세에 대한 변화 부분 아마 긍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의료 AI 이런 플레이까지 함께 열어두면서 연말 시장까지는 좀 큰 변수보다는 추가적으로 좀 키 맞추기 현상이 위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성웅 이사님 상방에 이렇게 무게를 두주고 계시고요. 예병근 대표님의 한 주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제가 지난주까지는 계속해서 중대형주 위주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있을 이제 양도세 부분에 대한 매도 폭탄, 그리고 항상 연말이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보편타당하게 연말에 코스피 쪽보다 코스닥이 좀 안 좋았던 건 사실이다.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지금쯤은 이제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는 것은 중대형주를 좀 차익하고 중소형주를 조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 요거를 이제 어떤 전술로 한번 잡아보자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변화무쌍하게 이제 유기체처럼 움직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대응한다, 예측한다, 이건 굉장히 힘든 얘기지만 저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한은 시장을 계속 예측하고 대응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게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작용할 것이고 저는 50억이 아니라 30억만 조금 상향되어도 양도세 기준이요. 그래도 한 20억 정도의 자금은 더 들어온다. 즉 연말 때 더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들조차 지금 시장을 내년 연초까지도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상의 시기에 고점을 찍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시장이 꼬꾸라진다라고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러려면 금리가 인상될 때 시장이 꼬꾸라집니다를 예측했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걸 못했으면 지금 어차피 엇박자를 타신 거면 기다리셔야 되고 순박자인 경우에는 어찌됐든 차익하고 중소형주로 이런 전술을 조금 잡아가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정재훈 대표님의 한 줄 전략도 한번 들어볼게요. 내일장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번 대비해 볼까요? 초치는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단기적으로 일단 목표치는 좀 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조정시 매수 전략을 매주 드렸었어요. 네. 근데 지수는 좀 꾸역꾸역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오늘 조금 오바스럽은 그런 수급이 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단기 고점은 좀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럼 결국은 순환매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대형주들 같은 경우 좀 숨고르기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순환매가 좀 나오는 그런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뭐 여기서 크게 밀릴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적당한 눌림목 같은 경우 한 221선 정도? 그러니까 2,500대 초반? 뭐 그 정도까지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종목의 순환매를 좀 다시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좀 고점을 염두를 해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정태근 이사님의 한 줄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내일 시장은 뭐 연말까지 똑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개별 종목 장세 그리고 빠른 순환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시장은 뭐 제가 할 길 가고 있다고 봅니다. 뭐 양도세 완화를 하든 말든 뭐 금리 인하를 하든 말든 분위기 타가지고 계속 간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이제 연말까지 가고 이제 중요한 것은 내년 1월에 가가지고 저도 제가 틀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신년 효과까지 이어지는지 여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신년 효과가 나왔던 게 이제 올해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 이렇게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중간에 2020년, 2021년, 2022년 한번 잘 보세요. 연말이 좋았을 때 그 다음에는 그렇게 신년이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확률인데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말까지는 어쨌든 지금의 개별 종목 장세를 잘 즐기고 내년 걱정은 이제 내년에 하고 시장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개별 종목 순환매 계속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개별 종목 장세 그리고 신년 효과에 대한 얘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또 2023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르죠. 그러니까요.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저희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다시 한번 또 짜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조금 이따가 나가는 메일 주소로 포트폴리오 계좌 현황을 보내주시면 네 분의 전문가가 냉철하고 또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조상전화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